지난번 영상이 큰 화제를 남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면에서? 네. 조선 업황에 대해서 조금 네. 어두운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현실이죠, 그게. 네. 네. 지금 조선소들이 도크가 많이 차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근데 지난번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대형 조선소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대형 조선소들 도크 채워져 있는 이유는 카타르 LNG 프로젝트 때문인 것이고, 카타르 LNG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지금 올해 수주 실적에서는 컨테이너 선박이 상당한 기여를 했거든요. 네. 컨테이너 선박 그리고 카타르 LNG 프로젝트를 네. 제외하면 수주가 좋았던 선종이 올해는 없고요. 그리고 중형 조선소, 현대미포, 대한조선, K조선 같은 중소형 조선소들은 LNG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올해 인도량, 내년 인도량보다 적은 수주량을 채웠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핵심이 이제 수주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얼추 다 매출로 반영이 되고 있고 미래 수주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조금 어둡고 그리고 제가 그때가 11월 초에 나왔으니까 네. 11월 안으로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MR 탱커 30척 이상을 해야 그래야 내년에 좀 미래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네. 선주들은 이제 휴가를 떠나서 내년도 뭐 빨리 오면 1월 말에서 2월 달 그때까지 쉬어요? 그렇죠. 아, 돈 많은 사람들 참 오래 그러면은 쉬네. 지금 12월, 1월, 2월 두 달에서 3개월 정도는 수주가 사실은 굉장히 공백기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잔고가 감소가 되겠죠. 선당을 계속 건조할 거니까 계속 잔고는 줄어들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던 거는 지금 당장 잔고가 많고 적고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의 수주 실적이 당해년도의 인도량보다 많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내년에 잔고가 증가가 되는데 지금 대형 조선소들은 LNG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 일단 일감은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현대조선, 현대미포조선, K조선,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꽉꽉 눌러 채워 놓으면은 1.5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선종을 2개, 3개를 동시에 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 선종은 한 2년치 채워져 있는데 B 선종은 한 6개월밖에 없고 C 선종은 한 1.7년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인도가 되는 선종을 가지고서 자꾸 2년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쫙 압축을 시켜보면 1.5년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중간중간에 어떤 조금 빈 틈들이 그렇죠. 빈 슬롯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조선소들도 단납기로 수주를 받을 전략으로 중간중간 슬롯을 사실은 비워놔요. 그래서 수주 시황이 좋을 때는 그 사이에 집어넣으면서 틈틈이 집어넣을 수 있는 성과를 좀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건데 지금은 전혀 그런 수요가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약간 틈을 비워놨는데 틈을 메워줄 수 있는 신규 수주는 지금은 좀 공백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영상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뭐 지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 영상에서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냐면 지금 잔고가 뭐 2년치냐 3년치냐 뭐 수주 시황이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 그렇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사실은 강조를 했고 연초만 하더라도 제가 탱커 선박이 좀 중요하고 탱커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 근거는 현실 세계의 움직임을 제가 정리를 해온 것이지 제가 혼자 앉아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가져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영상에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현대미포조선의 잔고에서 LNG 추진 선박 잔고가 별로 없다라는 거.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이건가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고 이거를 여기에 현대미포조선 IR에 따져야 돼요, 사실은. 왜요? 왜 설명 안 했냐고.
왜 MR 탱커에 LNG 추진 선박이 잔고가 없냐라는 거를 제대로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에게 네. 설명을 하지 않았냐고 이거를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이죠. 자, 보세요. 지금 탱커 선박이 네. 탱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박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네. 사실은 선박 양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배가 부족하지 않아요. 굉장히 전체로 많죠. 따지면. 그렇죠. 굉장히 많죠. 화물 수요 증가량은 사실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내년에는 머스크라인부터 화물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대 교체가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 선박보다 뭔가 개선된 그렇죠? 네. 개선되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선박을 사용하는 선주사들 입장에서 경제적 혜택이 있는 경제적 혜택이 더 개선된 선박을 조선소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네. 그래야만 이제 대규모 교체 수요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친환경 선박을 이용을 하면 뭐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노후 선보다는 신규 선박을 이용을 하면 뭔가 운임 수입을 또 높일 수 있다거나 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지 않겠냐. 네.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서 교체 수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대 미포조선뿐만 아니라 뭐 대한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베트남조선은 마찬가지고 특히 MR 탱커에는 지금 LNG 추진 선박 잔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수주 실적에서 네. 네. LNG 추진으로 받은 게 없잖아요. 일단은 LNG 레디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중고 선박도 다 LNG 추진 선박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조가 예. 가능한 선박. 그래서 이건 조선소가 마케팅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기존 선박을 건조할 때는 석유 연료를 사용한 엔진이 일단 탑재가 되고 선박이 인도가 된 이후에 선주사들이 다른 수리조선소에 가져가서 LNG 추진으로 개조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 선택의 것이기 때문에 피더 컨테이너선에 그렇죠. 21개 차지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선소의 LNG 추진 선박 수주와는 사실은 좀 무관하다. 이렇게 할 거면은 개조 선박 중고 선박을 가져와서 개조를 해도 그거나 똑같고 네. 그 개조를 하는 야드는 국내 조선소가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 있는 야드 가서 개조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MR 탱커에 그렇죠. 이러면 MR 탱커에 원래 여기는 LNG 추진 요거 하늘색 요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라는 뜻인가요? 없죠. 네,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네. 현대 베트남 조선도 마찬가지이죠. 요거는 현대 베트남 조선. 여기도 없잖아요. 자, 이거는 현실이고 네. 그리고 선주사들이 이렇게 주문을 줬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LNG선 자체는 없고 이것도 LNG 레디 정도만 그렇죠. 그리고 뭐 6척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반도 안 되고 있는 이거 약간 위로 다시 올려보시면 네. LPG 선박인데 네. 미포조선 울산조선소의 LPG 캐리어 지금 중형급으로 26척 잔고가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은 LPG 선박은 화물이 LPG를 싣고 가는 선박이고 벙커유를 떼는 사양이란 말이에요. 중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오히려 LPG 선박이 LNG 선과 동일하게 화물에서 연료를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LPG 추진으로 전환이 더 용이한 다른 선종에서 LNG 추진보다는 LPG 선박을 LPG 추진 선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 용이한 그런 사양인데 네. 오히려 이것도 잔고의 절반 정도만 LPG 추진으로만 잔고가 되어 있고 그렇죠? 절반은 기존의 석유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라 하면은 선주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주사들이 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벙커링의 한계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박의 특성에 따라서 정기적인 운항을 하고 있는 선박이 있고 부정기로 운항하는 선박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선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케미컬 탱커, 그 4만 톤급 이하의 케미컬 탱커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운반 선박.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수출을 할 때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자동차를 배에다 싣는. 그렇죠. 애국가 나올 때 나온 거. 그런 배들이 이제 그 정기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고속버스와 같은 정해진 노선과 정해진 들르는
뭐 터미널 항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정기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해서 요즘에는 잘 보이나 싶긴 한데 예전에 그 개별 용달이라고. 개별 용달이요? 네, 용달차? 용달차. 네네, 그 포터인데 짐 싣는 포터가 보통 그 차 옆면과 뒷면에 핸드폰 번호나 이제 사무실 번호가 적혀가지고 용달차 불러달라고. 네, 불러달라고 하면 이제 수시로 와서 이제 뭐 하나 실어주고 물건을 실어주고 그렇죠. 영업을 하는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정해진 노선이 있습니까? 없죠. 정해진 고객이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선박도. 네. 그래서 탱커 선박이랑 벌크 선박이 그런 식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노선과 정해진 화주가 없는 수시로 스팟에서 그렇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실어 날르는 그래서 화물이 그 가득 채워지기 전까지는 운항을 하지 않는 기다리는 그런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기 선박이 운항하는 항구에는 지금 LNG, 뭐 메탄올 이런 벙커링 투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LNG 추진 선박의 개념이 이미 10년 전에 제가 12년도서부터 리포트에 사실은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개념으로는 이미 10년 전부터 LNG 추진 선박의 개념이 등장을 했었고 실제 발주는 2018, 19, 20년도에 그런 선박들이 발주가 되고 인도가 되면서 지금 중국에서도 24,000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일단 인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3년 사이에 LNG 추진 선박이라고 하는 배들이 상당히 수주가 되고 인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기 선박 쪽에서는 벙커링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잔고의 선주사들의 선택에 의한 잔고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주목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은 지금 조선 업황이 좋냐 안 좋냐 이거를 논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왜 수주 잔고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좀 분해해서 그렇죠. 봐야 된다는 이거를 거고. 왜 이거를 저기 묻고 따지셔야지. 저기 뭐 선별 수주 하고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뭐 현대미포조선 소위 예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런 식의 구조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러면은 뭐 좀 큰 부가가치가 안 된다라는 의미로 결론을 지으면 돼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만약 LNG 추진 선박으로 만약에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원가가 또 높아지는 것만큼 선가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동일 선종으로 많이 받을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탱커 선박 같은 경우에는 특히 MR 탱커는 표준 선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범용성이 가장 좋은 선박이거든요. 정해진 노선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항구와 항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형입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말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선형의 변화가 가장 적은 선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데나 다 가야 되는데 모든 항구에 무슨 바다게끔 가야 다 되니까. 이게 그렇죠. 특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바다의 깊이라든가 뭐 물살의 속도라든가 뭐 항만 터미널의 길이라든가 저반 시설이 다 다를 건데 그런 것들을 모두 만족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설계 변형이 가장 적은 그런 선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변화가 그만큼 적게 나타나는 선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조선수들이 MR 탱커의 지난 3년간 수주 점유율이 2020년도에는 20%, 작년에는 35%, 올해는 38%로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중국 쪽이 훨씬 더 따라오기가 쉬운. 그렇죠. 그래서 이 MR 탱커는 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선박이 아니고 그래서 범용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 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실제 조선소 생산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MR 탱커 만약 건조 주문 들어오면 도면을 볼 필요도 없이 뻔하기 때문에 연속 건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MR 탱커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반복 건조 효과로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MR 탱커가 아닌 다른 선종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현대미포선의 지금 잔고는 울산야드 같은 경우에는 MR 탱커가 이제 8척밖에 안 남았어요. 8척, 9척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7월이면 마지막 선박이 인도가 되고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내년에는 그 피더 컨테이너 선박이 대거 인도가 건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동일 사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1400TU급, 1800TU급, 2200TU급, 2800TU급 다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컨테이너 선박은 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선종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잔고가 많고 적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이 네. 잔고의 뭐 증감도 중요하겠지만 잔고의 구성. 그래서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그게 거. 조선업의 고수들은 잔고의 구성을 본다라고 제가 9월 달인가요? 나와서. 그렇죠. 근데 이게 잔고의 구성은 회사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힘들잖아요. 물어보라고 제가 힌트를 사실 뭐 IR 할 때도 그렇고 힌트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제가 다 이렇게 표로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거를 보면 아니 왜 미포유선 잔고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를 사실은 좀 문제를 삼는 것이 제가 지난번 방송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랑 연장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중고 선박이 굉장히 뭐랄까 활황이에요. 이거는 일단 3번 그림을 보게 되면 전체 발주량이죠. 전체 발주량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올해 4월 달 정도에 그 대웅조선소의 최고위 경영자께서 슈퍼사이클을 얘기함과 동시에 발주량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오히려 발주량이 줄고 있는. 이게 그 전략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강조를 하면 안 되고 이 시기에요. 오히려 국내 조선소가 뭐랄까 주도권을 좀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슈퍼사이클을 강조를 하면 안 됐고 선가를 살짝 낮춰가지고 중국 조선소로 가야 될 물량들을 다 뺏어왔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슈퍼사이클을 강조를 하면서 선가를 높이지 않으면은 수주 안 받는다. 이거를 선별수주라는 그 혼자만의 생각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영업을 한다고 했죠.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 10년 전에 파산했던 중국 최대 민영조선소 룡생조선이 다시 지금 복귀를 했고 다시 시장에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SX 대련도 지금 다시 최근에 영업을 시작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STX 대련. 그러니까 지금 우리 STX 지분이 있는 건가요? 거기는 아니면 이제 없죠. 아예 넘어간 중국의 헝리그룹이라고 그 기업에 인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STX 대련.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뭐 파산을 했었는데 다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문을 열었고 지금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어떤 산업이든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건 교과서적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이 있었으면은 국내 조선소의 전략이 있었으면은 가격이 오를수록 중국 조선소가 돌아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잔고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잔고도 사실은 카타르 LNG를 제외하면 약간 부실한 잔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혼종에서는 발주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빈약한 이런 수요에서 여기에서 지금 선가를 더 높이겠다라는 자신감 있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고객사가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부실했던 경쟁자가 회복되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룡생조선하고 SK 대련이 돌아왔는데 그게 우리에게 당장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조선소에 지난 그 한 10년 정도 영업을 했던 조선소들이 돼요. 10년 정도 영업을 하고 10년 정도 이제 파산 기간을 거친 조선소가 되는데 그 10년간 영업을 했었을 때의 고객 선사들이 60, 70%가 다 그리스 선주들. 그리스 선주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조선소가 됩니다. 지금 게 현재 모습이 과거 고객사들이. 과거 고객사들.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요? 룡생조선이 지금 과거에 그 그리스 선주한테 주문을 받아내면서 영업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과거 고객사를 찾아가겠죠. 과거에 자기네들과 릴레이션이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룡생조선과 SK 대련이 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파산한 건 맞는데 그들이 인도한 선박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 잘 운항하고 있어요. 그럼 뭐 선주 입장에서는 뭐 다시 맡길 수도 있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국내 조선소 인도한 선박보다는 품질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선박들이 잘 운항을 하고 있고 쓸만은 하다 뭐 이런 거네. 그리고 지금 그리스 선주들이 다시 주문을 줬다라는 거는 네.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선소들이 지금 당장 뭐랄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영업이 잘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를 하겠죠. 최근 뭐 해외 기사에 의하면은 특히 에스텍 대령 같은 경우에는 탱커 선박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탱커까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선박 수요가 이 차트를 보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쟁자가 지금 더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고선 거래량이 지금은? 자, 중고선박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2007년도보다 더 늘어났고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거래 금액은 올해 벌써 500억 불을 상회를 했죠. 자, 요 차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자, 잘 들으셔야 돼, 근데. 그러니까 새 차 안 사고 중고차 산다는 자, 건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왜 지금 선주들이 신조 선박 발주를 하지 않고 네. LNG 추진이라든가 메탄올 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조 발주는 감소가 되고 있는데 왜 중고 선박은 이렇게 좋아지느냐? 자, 이 이유를 제가 알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해운업 관계자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고 다녔죠. 해외 엔지니어들도 지금 많이 만나고 다녔고. 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선박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박의 목적. 자, 본부장님. 네. 선박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실어 날르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1차적으로는 선주 같아 보이는데 화주 같아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정확합니다. 자, 화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해운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화주들이 이 물건 1톤을 그렇죠. 1톤을 여기서 이만큼 이동시키기 위한 운송 수단으로 운송비 주는 사람, 돈 그렇죠. 주는 사람. 그래서 화주들을 위한 것이 결국은 선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만약에 제가 이제 화주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네. 제가 이 1톤짜리 화물을 이만큼 옮겨야 돼요. 네. 선박이 필요해요. 네. 2명의 선주가 저한테 이제 콜이 오겠죠. 한 명은 설령 20년 된 노후 선박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이 선주는 선박 20년을 보유를 했잖아요. 네. 이미 감가상각이 끝났어요. 활용 20년 정도까지는. 세월에서 시황 좋을 때 또 엄청난 수익을 벌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고. 속된 말로 이미 뽕 뽑은 배. 그렇죠. 그래서 이 배는 폐선을 시키나 마나 별로 의미가 없는, 네네. 가지고 있어도 별로 잃을 게 없는. 그래서 이 배를 대신에 영업에 투입을 하면 아주 낮은 운임을 제시할 수 있죠. 하루에 뭐 한 5,000불 정도. 근데 또 다른 선주는 네. 설령 2년 된 네. 최신 선박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네. 한국 조선소가 또 인도를 해서 품질도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설령이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선주가 아직은 자기 돈 투자한 거를 회수를 하지 못한 그렇죠. 상황이죠. 감가상각도. 네, 그래서 이 배는 운임을 좀 높이 받아야 돼요. 이 배가 5,000불 받았으면 이 배는 최소한 10,000불에서 15,000불을 부를 겁니다. 자, 화주인데 네. 어떤 배를 선택할까요? 어차피 뭐 물건 나르는데 문제만 없으면 그게 뭐 크루즈라든지 사람이 뭐 편하게 타는 네. 것도 아니고 어차피 물건 실어 나르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그냥 싼 게 좋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중고 선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선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중고 선박이 S&P 마켓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해운업은 S&P 마켓이 굉장히 중심이고 S&P 마켓이 무슨 뜻이에요? Sales and Purchase라고 네. 중고선 거래. 네. 그렇죠? 선주들은 제가 말씀드리죠. 전체 그들의 이익에서 약 70% 정도가 네. 선박 매매차익이 나온다고. 네, 네. 그렇죠? 선박을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 선박이 사실은 전체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기서 환경 규제를 이제 한 가지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배들은 뭐 이제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게 된 게 뭐냐면은 2012, 13년도에 제가 한창 에코십 사이클을 얘기했었을 때 그때 이제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동일 스피드에서 동일 화물을 싣는데 네. 연료 소모량이 30%가 적다. 네. 이걸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뭘 얘기했냐면은 네. 그래서 신조 선박은 중고 선박보다 운임을 그만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신조 선박이 오히려 중고 선박보다 운임이 더 낮다. 뭐 연비가 좋고 기능이 좋고 그래서 선주뿐만 아니라 화주에게도 좋은 일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고부가 가치 선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콜피오 탱커가 예. 그런 사양의 배를 미포에 대량 발주를 사실은 했었고 네. 제가 그 당시에 리포트 제목으로 자주 썼던 것이 에코십은 공짜다. 뭐가 공짜? 에코십은 공짜다. 에코십. 네.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은 그렇죠. 공짜다. 왜냐하면 예. 운임을 그만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화주 입장에서도 거저 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보통 에코십과 넌 에코십이라는 표현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 네. 그건 별게 아니라 에코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자저열 엔진이라고 보통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같은 스피드 동일 적재를 실으면서 연료 소모량을 30% 줄일 수 있는 그런 배들이고 그냥 넌 에코십이라고 하는 배들은 옛날 기계식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연료 소모량이 좀 많은 엔진이 탑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10년 정도는 그 에코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료 소모량을 줄이는 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인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석유 연료를 쓰는 시절에서의 에코십은 운임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주사들이 발주를 당연히 안 하면 이상한 거였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LNG 추진 넘어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LNG 가격이 네.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가스가 잠가버리면서 전 세계 LNG 천연가스 공급량이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주 그래서 가격은, 입장에서는 그때 어떤 본인들의 손익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그렇죠. 최근의 흐름은 차라리 친환경 선박보다는 중고선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렇죠. 흐름으로. 그러니까 LNG 추진 선박이라고 인도가 된 선박들이 다 지금 석유 연료를 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LNG를 쓰고 싶어도 조달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네네. 그렇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고. 그래서 LNG 추진 선박은 일단 경제성이 매우 낮다. 그렇죠? 네. 요게 첫 번째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네. 그러면 환경 규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올해 6월 달에 IMO에서 네. 바이오 선박 연료라고 하는 새로운 대체 연료라고 해야 되나? 바이오 선박 연료를 승인을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주유소 가면 경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경유의 성분 중에 8% 정도가 바이오 디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뭐 옥수수에서 나온다는 뭐 이런 거. 그거를 함유 안 하면은 불법 연료가 돼요. 예.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함유량을 한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정부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그 벙커 CU에다가 약 30% 정도를 바이오 디젤을 섞는 그 30% 함유된 바이오 선박연료를 그 정식 선박연료로 IMO에서 승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바이오 선박연료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보통 폐식용유 네. 아니면은 그 아시아에서는 팜유 그리고 저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대두나 옥수수, 콩, 유채, 그렇죠? 민들레, 해바라기 씨 여기서 짜낸 기름들을 정제를 한번 한단 말이에요. 네. 정제를 할 때는 뭐 메탈로도 집어넣고 촉매 집어넣고 정제를 쫙 하면은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연료가 나오고 남는 약간 피치라고 하는 또 글리세린 이런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네. 요거를 다시 재가공을 해가지고 벙커 CU에 혼합을 해버리면 요게 바이오 중유가 됩니다. 네. 네, 요거를 지금 육상 오일 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이제 그러면 IMO가 인정을 또 해준 승인을 거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BP하고 엑선모빌이 싱가포르 항구, 로테르담 세계 메이저 항구에서 바이오 선박연료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27% 함유된 바이오 선박연료를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선박연료 판매 데이터를 뭐 제가 계속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선박연료 판매량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이오 선박연료의 가격은
기존 벙커 CU 가격이 똑같습니다. 네. 굉장히 싸요. LNG보다 LNG에 비하면 4배가 낮은 거죠. 어허. 그리고 이미 굉장히 많은 벙커링이 되어 있고 네네. 생산량도 굉장히 풍부한 연료가 되는 거고 예. 폐식용유 같은 것들을 재가공하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죠. 두 번째, 이 바이오 연료를 쓰게 되면 황은 아예 없고요. 예. 황은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웰투웨이크라 그래가지고 네. 유전에서 최종 소비까지 약 40%가 절감되고 탱크 투 웨이크라 그래가지고 선박 연료 탱크부터 시작을 해서 소모 운항할 때 소모되는 것까지 하면은 약 26에서 28%가 저감이 돼요. 기존 벙커 CU에 비하면 네. LNG는 23%가 저감이 되죠. 그러면 바이오 선박 연료를 사용을 하면 가격도 낮으면서 친환경적인 요소가 더 높습니다. 황은 아예 없고 IMO 네. 국제해사기구에서 그거를 친환경으로 승인을 해준 거고 승인을 했어요. 올해 6월 달에. 그래서 최근 약 한 6월 달 이후부터 그 선박 연료 제가 판매 데이터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선박 연료 판매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LNG 연료 판매량은 작년 대비 반이나 줄었고요. LNG는 비싸지고 있는데 바이오는 저렴하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효과도 있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선박 연료를 쓸 수 있는 선박들은 모든 선박들입니다. 그냥 거기다가 그냥 연료만 첨가해서 쓰면 되니까 그냥 쓰면 돼요. 주유소 가서 어차피 디젤 넣었던 차량에다 바이오 디젤 넣는 거 똑같은 거니까 전혀 설비에 추진 설비에 전형이나 개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캐펙스 비용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장 보시면은 네. 자, 이거는 그 어떤 그림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중고선 거래가 많다고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네. 어떤 선정에서 거래가 많은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부정계 선박인 탱커, 벌크선 중심으로 중고선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기선, 부정기선인 정해진 노선이 없는 탱커와 벌크선은 중고선 거래량이 훨씬 많았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0월 말에 현대중공업그룹이 그리스 선사 대상 프로모션을 행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월 말에 얼마 안 됐네요. 탱커 수주를 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 11월 말까지 제가 그래서 30천 이상 받지 못하면 그 다음은 휴가 간다. 근데 이미 11월 달 끝났는데 수주가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제가 알기로 또 탱커 받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 있는 뭐 브로커들 제가 좀 많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알아보면 선주사들은 대안이 있고 지금 LNG 뭐 이런 연료를 쓰는 것에 대한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발주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인더스트리에 있는 선수들한테 제가 다 문의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맞냐 이런 식으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제가 다 문의하면서 확인해서 나온 얘기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배를 발주해야 하는 선주들, 선사들 대상으로 계속 서치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자, 메탄올 추진 선박, 암모니아 추진 선박, 수소 추진 선박까지 우리가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차세대 선박들. 그렇죠. 자, 일단 LNG 추진 선박은 지금 LNG 확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다라는 게 있고, 벙커링 문제가 있다. 그렇죠. 메탄올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 라인 혼자서만 지금 메탄올 추진 선박 발주를 내고 있어요. 근데 머스크 라인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연료를 일단 확보를 해놓고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최대 선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미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메탄올 밸류체인에 엄청나게 지금 그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 한 현대중공업에 대략 20척 정도 발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 선박을 쓸 수 있는 연료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발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그리고 메탄올 추진 선박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연료 탱크. 연료 탱크의 크기가 LNG 추진 선박의 연료 탱크보다 거의 1.5배가 더 큽니다. 메탄올이? 기존의 벙커유를 쓰는 선박보다의 연료 탱크보다 거의 2배 반이 더 크고요. 그러면은 화물 공간을 그만큼 줄여야 돼요. 그럼 화주 입장에서 좀 안 좋겠네요.
그렇죠. 한 개라도 더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네. 화물 공간을 줄여서 지금 연료 탱크로 채워야 되는 불리함이 있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또 하나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LNG 선박도 올해 8월 달하고 9월 달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대형 LNG 선박인데 보통 LNG 선박은 LNG 화물 탱크에서 연료를 써서 추진하는 그런 선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LNG가 비싸니까 그 연료를 쓰는 게 아까워서 바이오 선박들을 2번 주입하고 추진했다라는 또 뉴스가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선박마저도 지금은 바이오 선박 연료를 쓰는 것으로 뭔가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암모니아 연료 탱크 같은 경우도 이건 메탄올보다 더 커요. 수소는 더 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디젤사에 있는 그 덴마크 엔지니어 분하고도 한 20분 정도 뭐 최근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은 많은 선사들이 네. 지금 메탄올 벙커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시냐를 물어보니 자본주의를 믿는다. I believe in capitalism이라고. 그 말의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 해주겠지. 자기는 엔진 개발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지. 네네네. 벙커링까지 자기가 책임지진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 선주들이 이제 돈 되면 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벙커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조선소와 해운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에너지 업계에서 이걸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근데 에너지 업계는 바이오 선박연료로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뭐 BP라든지 이런 데가 이미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만에다가 쉽게 말하면 그 주유소 차려놓고 바이오 디젤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IMO도 승인을 했고 오일 메이저들이 그런 바이오 선박연료로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그 선박 운항 연료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시작을 했고 LNG 선박마저도 지금 그 연료를 썼다라는 기사가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형 엔진 개발도 제가 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그 일할 사람이 부족한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덴마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탄올 추진 엔진, 암모니아 추진 엔진, 뭐 수소 뭐 추진 뭐 이런 발전기들을 동시에 개발할 수가 없다.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메탄올은 머스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5년도에 일단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암모니아는 더 뒤로 밀려 있고 수소는 더 뒤로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엔진이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 엔진이 출시가 돼야 되고 벙커링이 원활하게 되어줘야만 그래야만 선주사들이 과감하게 발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주들이 그 배를 가져와 가지고 중고 선박보다도 더 저렴한 운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화주들이 그 배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박을 건조하는 주체는 조선소가 되지만 선박 비즈니스의 조선소는 변방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가 지금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얘기를 할 입장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선주사들을 자극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대안을 찾아서 망해버렸던 중국 선수를 대거 불러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 노조들도 그 말에 이제 자극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이렇게 좋다는데 왜 우리 월급 안 올려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올해 4월 달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대단히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기에 슈퍼사이클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선가를 살짝 낮춰가지고 중국으로 갈 물량들을 다 우리가 뺏어섰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슈퍼사이클을 대놓고 강조를 해버리고 선가를 절대 내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고자세를 보여버리니까 선주사들은 이미 발주할 생각도 별로 없고 발주하더라도 선가를 낮은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기술적인 진화가 별로 많지 않은 중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중국 조선소들이 대거다 수주를 잠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 아닌 두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주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반도체도 슈퍼 사이클이다 이 이야기 나왔을 때랑 거의 뭐 똑같은. 그래서 저는 대단히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선의의 피자가 나온 걸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